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질긴 악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성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30년 넘게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매듭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은 이름은 정작 우리가 알던 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춘재였죠. 자,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이웃으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참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한 괴물이었다면, 이게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34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대한민국 최악의 미스터리,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범인이 누구냐를 넘어서 왜 우리는 그를 눈앞에서 놓쳐야 했는지,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대체 어떤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숨어 있었는지, 이제부터 그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다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니까요. 사건의 시작은 198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화성시 안녕리의 한 목초지에서 70대 할머니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죠. 이후 4년 7개월 동안 반경 2km 이내에서 10명의 여성이 잇따라 희생됩니다. 수법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엽기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옷가지로 손발을 묶는 이른바 시그니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당시 수사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연인원 입원급 5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굴지의 수사 전문가들이 총출동했고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수사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범인이 천재적인 범죄자라서? 사실 여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혈액형을 B형이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이춘재의 혈액형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O형이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졌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엔 지금처럼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물을 채취해도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저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한 몽타주 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춘재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3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범행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다가 붙잡히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를 그냥 풀어줬습니다. 왜냐고요? 인상이 너무 선해서,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성실한 청년이라서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곁에 숨어있는 괴물은 험악한 인상을 쓰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사건은 영구 미제라는 이름 아래 묻히는 듯 했습니다. 2006년에는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끝났죠. 범인은 이제 영원히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2019년 경찰의 미제 사건 전담팀이 보관 중이던 과거의 증거물에서 새로운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DNA가 가리킨 곳은 놀랍게도 부상교도소였습니다. 이미 처제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 그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춘재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30년 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이 괴물이 DNA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순순히 자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엔 아주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수사관들을 농락했죠. 하지만 과학의 힘 앞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이춘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범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10건의 화성사건뿐만 아니라 추가로 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더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의 자백을 듣던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다며 덤덤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다운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의 존재에 대해서도 미안함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그 자체였죠. 그렇다면 이춘재는 대체 어떤 괴물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분석합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군대 시절에도 선후배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뒤틀린 욕망과 공격성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았고 범죄를 저지른 뒤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춘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충격입니다. 악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집 아저씨의 얼굴을 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곁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유사시엔 철저한 요새로 변하는 것처럼 이춘재 역시 평범함이라는 두꺼운 장갑 뒤에 잔혹한 칼날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34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이춘재를 화성 사건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한계이자 우리가 마주한 씁쓸한 현실이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유가족들은 비로소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상은 참 무섭다는 생각? 아니면은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희망? 이춘재라는 괴물은 감옥에 갇혔지만 제2, 제3의 이춘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그것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30년 넘게 알았던 지독한 성장통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우리는 더 안전하고 투명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4년의 세월을 뚫고 나온 진실의 무게,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떻게 남았을지 궁금하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세상은 넓고 아직 우리가 밝혀내야 할